그래서 저기 저 친구가 당신들 중 최고라고.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오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한여름에 태양이 자결하는 경상남도 진해의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훈련장.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땀 냄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훈련장을 찾은 미 해군 네이비 실네이비 SEAL 팀원들 사이에서 유독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브라이언 켈리 하사가 턱짓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UDT 전투교관, 이건 중사가 서 있었다. 28세. 특수부 대원치고는 큰 키가 아니었다. 178cm의 다부진 체격. 하지만 온몸은 마치 잘 벼려낸 강철처럼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고 수많은 훈련과 실전으로 새겨진 자잘한 흉터들이 그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브라이언처럼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지는 않았지만 고요한 수면 아래 거대한 해류를 숨긴 심해처럼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남자였다. 이건 중사는 대꾸 없이 자신의 KE-11 소총을 정비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UDT 팀 동료 박진우 하사가 발끈하며 나섰다. 말 조심해 켈리 하사. 여긴 내 놈 안방이 아니야. 브라이언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옆에는 금발 머리를 질끈 묶은 미군 의무병 사라 존슨이 팔짱을 낀 채 재미있다는 듯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오, 진정하라고 친구.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미국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내 눈으로 보기엔 당신들의 에이스는 너무 아담하잖아.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브라이언이 자신의 거대한 이두박근을 툭툭 치며 과시했다. 그 모습에 미군들 몇몇이 낄낄거렸다. 사라 역시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비웃음에 동참했다. 덩치로 싸우나?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모양이지. 박 하사가 으르렁거리자 브라이언은 기다렸다는 듯 한 걸음 다가섰다. 190이 훌쩍 넘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박 하사가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말 잘했어. 머리? 우리 실은 머리와 힘을 둘 다 쓴다고. 너희처럼 약골들이나 머리만 굴리겠지. 안 그래, 자기? 브라이언이 사라를 돌아보며 윙크했다. 사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브라이언은 힘만 쓰는 것 같아도 주특기는 사람 약 올리는 거지.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UDT 대원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자존심 강한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훈련 성과를 두고 시작된 미묘한 신경전이 결국 폭발 직전까지 이른 것이다. 그때까지 묵묵히 총기 손질만 하던 이건 중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총기를 내려놓고 브라이언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보다는 차가운 관찰자의 그것에 가까웠다. 켈리 하사. 이건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소란스럽던 훈련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브라이언과 사라 그리고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당신의 그 뛰어난 피지컬 존중해. 하지만 실력은 입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거다. 호. 드디어 주인공께서 입을 여셨네. 그래서 뭘 증명하고 싶은 건데? 브라이언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이건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그를 도발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건은 브라이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주특기가 레슬링이라고 했지? 그래. 살짝 맛이라도 보여줄까? 브라이언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렸다. 이건을 매트 위에서 짓뭉개버림으로써 UDT 전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좋다.
그럼 그걸로 하지. 친선 경기다. 양 팀의 단합을 위해서. 이거는 단합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었다. 두 부대, 두 남자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었다. 박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건의 팔을 붙잡았다. 이 중사님, 저놈은 진짜 국대 상비군 출신입니다. 체급 차이도 너무 납니다. 괜한 도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박하사의 어깨를 툭 치며 희미하게 웃었다. 걱정 마라, 진우야. UDT는 지는 싸움은 안 해.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어떤 종류의 즐거움마저 엿보였다. 마치 굶주린 상어가 피냄새를 맡은 듯한 그런 서늘한 흥분이었다. 사라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으로 이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조그만 동양인에게서 나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출처가 궁금했다. 그녀는 브라이언의 힘과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저 남자는 1분 안에 매트 위에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확신했다. 좋아. 아주 화끈하군. 브라이언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오늘 오후 훈련 끝나고 실내 훈련장 매트에서 붙지. 구급 상자는 저기 예쁜 의무병 아가씨가 준비해 줄 거야. 내가 울고불고 매달릴 때를 대비해서 말이지. 그는 사라의 어깨를 거칠게 끌어안으며 윙크했다. UDT 대원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타올랐고 미군들은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다. 태양은 더욱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진해 앞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이글거리는 두 남자의 시선 사이를 조용히 채우고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자존심을 건 대결의 막이 올랐고 그 끝이 어떤 비극과 새로운 인연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는 그저 자신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설레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강자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투사의 흥분이었다. 오후의 뜨거운 열기가 한풀 꺾인 저녁 무렵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 실내 훈련장은 양국 대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레슬링 매트 주위로 UDT 대원들과 네이비실 대원들이 편을 갈라앉아 있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상의를 탈의한 브라이언 켈리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산과 같았다. 넓은 어깨와 터질 듯한 가슴 근육, 성인 여성의 허벅지만 한 팔뚝까지 온몸이 강력한 힘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풀며 연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럴 때마다 미군 진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매트 옆에 서 있던 사라는 브라이언에게 물병을 건네며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자 브라이언은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이건이 있는 쪽을 향해 거만한 시선을 던졌다. 반대편에 선 이건은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군더더기 하나 없는 실전 근육으로 꽉 차 있었다. 오랜 시간 파도와 갯벌, 산악을 넘나들며 단련된 그의 몸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율된 무기와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요동치는 주변의 소음 속에서 오직 그만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이 중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진우 하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저놈, 아까 몸 푸는 것만 봐도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기술자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맑고 차가웠다. 기술은 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기술에 더해 깡이라는 걸 배우지. 이거는 부드럽게 어깨를 돌리며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유연하고 절도 있었다. 잠시 후 양측 지휘관의 동해 하에 간이 심판을 맡게 된 미군 선임하사가 매트 중앙에 섰다. 규칙은 간단하다.
양 어깨가 1초 이상 매트에 닿으면 폴승. 항복 의사를 표시해도 끝난다. 시간은 5분 1라운드다. 더티 플레이는 금지한다. 악수. 브라이언은 성큼성큼 다가와 이건이 내민 손을 거의 으스러뜨릴 듯이 강하게 잡았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가느다란 뼈 한두 개쯤은 기념으로 가져가 주지. 이거는 아무 대꾸 없이 잡힌 손에 힘을 주었다. 순간 브라이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거대한 바위산을 움켜쥔 듯한 단단함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이거는 시익 웃으며 그의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휘슬. 신호와 함께 브라이언이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거대한 몸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거리를 좁혀왔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시작과 동시에 이건을 매트에 꽂아버려 전의를 상실시키겠다는 생각이었다. 관중석의 미군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함성을 질렀다. 하지만 이건은 그 자리에 없었다. 브라이언의 육중한 태클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그는 살짝 옆으로 몸을 비틀어 브라이언의 돌진을 흘려보냈다. 마치 투우사가 성난 황소의 돌진을 피하듯 가볍고 유연한 움직임이었다.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린 브라이언의 등 뒤를 잡은 이건은 지체 없이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괴물이었다. 그는 비정상적인 코어 힘으로 넘어지려는 몸을 억지로 버텨냈다. 그리고는 팔꿈치로 이건의 복부를 강하게 후려쳤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이건이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브라이언이 몸을 돌려 이건의 허리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들어올려 매트에 내리꽂았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이건의 등이 매트에 떨어졌다. UDT 대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사라는 그렇지. 라고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끝내버려, 브라이언. 브라이언은 포효하며 이건의 상체를 눌렀다. 양 어깨를 매트에 고정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압박이었다. 20kg은 좋게 넘을 체중 차이가 그대로 이건을 짓눌렀다. 이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숨이 막혀왔다. 포기의 애송이.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브라이언이 으르렁거리며 더욱 강하게 눌렀다. 하지만 이건의 눈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브라이언의 힘의 방향과 중심을 느끼고 있었다. 거대한 힘에는 반드시 빈틈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건은 남은 힘을 다해 다리로 브라이언의 허리를 감았다. 그리고는 상체를 들어 올리려는 브라이언의 움직임에 맞춰 온몸을 비틀며 회전했다. 레슬링 기술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익힌 UDT 특수무술과 주짓수의 원리가 결합된 움직임이었다. 브라이언은 순간적으로 몸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옆으로 굴렀다. 그 찰나의 순간 이거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그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이건이었다. 그는 곧바로 브라이언의 팔 하나를 제압하고 안바 안마이너스바 기술을 시도했다. 크악! 브라이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인 그조차도 생전 처음 당해보는 형태의 지독하고 효율적인 관절기였다. 팔꿈치 인대가 끊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항복해. 이건이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웃기지 마. 브라이언은 남은 한 팔로 매트를 짚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의 괴력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거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한 듯 기술을 풀고 순식간에 그의 등 뒤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전광석화처럼 목을 감아 리어 네이키드 초크 리어 네이커드 초크를 시도했다. 컥.
커헉. 경동맥이 압박되자 브라이언의 눈앞이 하얘졌다. 힘을 쓸 수 없었다. 거대한 근육 덩어리는 산소 공급이 끊기자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는 버티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목을 조르는 강철 같은 팔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미군들의 환호성도 이미 멎은 지 오래였다. 훈련장에는 브라이언의 거친 숨소리와 UDT 대원들의 숨막히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점점 의식이 흐려졌다.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버티다가는 정말로 기절할 것 같았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결국 브라이언은 남은 힘을 다해 매트를 세차게 두드렸다. 탭, 탭, 탭. 항복이었다. 이거는 신호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기술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컥, 캑캑. 브라이언은 매트 위에 쓰러진 채 거친 기침을 쏟아냈다.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이건을 쳐다보지 못했다. 압도적인 피지컬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거는 그런 브라이언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일으켜주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그 손을 거칠게 쳐냈다. 필요 없어. 그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이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미군 진영으로 향했다. 그를 맞이하는 것은 당혹스러운 침묵뿐이었다. 사라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부축했다. 브라이언, 괜찮아? 저리 비켜. 브라이언은 그녀의 손길마저 뿌리치고 훈련장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의 등에는 패배자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듯 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건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단지 상대의 오만함을 꺾고 싶었을 뿐 이런 식의 원한을 살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때 UDT 대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이건에게 달려들었다. 이 중사님 해내셨습니다. 역시 우리 교관님이십니다. 저 거만한 양키놈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동료들의 환호 속에서도 이건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훈련장 한쪽에서 여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경외감과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미묘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거는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올 것이었다. 앙심을 품은 패배자의 분노는 언제나 가장 비열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마련이었다. 브라이언과의 대결이 있고 난 며칠 뒤 훈련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미군들, 특히 브라이언을 따르던 이들은 UDT 대원들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사소한 시비가 붙는 일도 잦아졌고 연합훈련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양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다. 브라이언은 그날 이후 말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이글거리는 불씨를 품은 채 이건의 등 뒤를 쫓았다. 훈련에 임하는 그의 태도는 전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거칠어졌다. 특히 대인 격투 훈련이나 CQB 근접 전투 훈련에서는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몰아붙여 부상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하곤 했다. 그의 분노는 제대로 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의 내면에 쌓여가고 있었다. 사라 존슨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언제나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브라이언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 그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함마저도 그의 강력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매트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본 이후
그녀가 믿어왔던 것들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더욱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이건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브라이언을 꺾은 후에도 조금도 우쭐대거나 상대를 조롱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훈련 중에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냉철한 교관이었지만 휴식 시간에는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소박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남자였다. 그의 강함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료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방패와 날카로운 검 같았다. 사라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이건의 모습을 눈으로 좇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합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종합해상 침투 훈련 계획이 발표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고속단 정알 IBU로 목표 섬에 접근, 수중으로 침투하여 해안 경계를 무력화하고 최종 목표인 적의 통신 시설을 폭파한 후 퇴출하는 고난도의 훈련이었다. 실제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훈련의 성공 여부에 양 팀의 최종 평가가 달려 있었다. 브리핑 룸에 모인 대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UDT와 실이 두 개의 공격조로 나뉘어 각각 다른 루트로 침투하기로 결정되었다. 공교롭게도 이건이 이끄는 알파조와 브라이언이 속한 브라보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작전 브리핑을 진행하던 UDT 작전관의 스크린에 목표 섬의 위성 사진과 지형도가 띄워졌다. 알파조는 동쪽 해안 코드명 에코 포인트로 침투한다.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 가장 위험한 루트지만 그만큼 적의 경계가 허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보조는 비교적 안전한 남쪽 해안 델타 포인트로 상륙하여 알파조를 어모 및 지원한다. 브라이언은 가장 위험한 루트를 이건의 팀이 맡았다는 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는 것을 사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번 훈련에는 의무병인 그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브라보조와 함께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대원들이 각자의 장비를 챙기기 위해 흩어졌다. 이거는 작전 지도를 보며 침투 경로를 재차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사라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이 중사. 이건이 고개를 들었다. 사라였다. 그녀는 며칠 전에 도도하고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이지, 존슨 하사? 브라이언을 조심해. 사라가 주변을 살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거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정상이 아니야. 그는 패배를 인정할 남자가 아니야. 특히 당신에게 당한 굴욕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이번 훈련은 위험해. 어두운 바다와 험한 지형,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사라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남자친구를 고발하는 듯한 그녀의 행동이 의아했지만 그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충고 고맙다. 하지만 걱정 마. 내 등 뒤는 내 팀원들이 지켜줄 테니. 이건의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사라의 마음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팀.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했다. 브라이언이 항상 자신을 내세우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출동 준비로 분주한 경납고 한쪽 구석에서 브라이언이 같은 팀 동료 2명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계획은 알겠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특히 저 녀석들이 침투하는 에코 포인트는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아서 작은 실수 하나가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 브라이언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하사님, 만약 잘못되면 우리까지 위험해집니다. 이건 명백한. 팀원 중 한 명이 주저하며 말끝을 흐리자
브라이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닥쳐. 이건 명령이야. 그깟 동양 원숭이 한 마리 때문에 우리 위대한 실의 명예가 더럽혀졌어.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우리가 그놈들보다 위대하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야. 사고를 위장해서 교관 한 놈만 처리하면 저놈들은 알아서 무너질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이건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동료 대원들의 안전마저 도외시할 기세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장비를 챙기던 사라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단편적으로 엿듣게 되었다. 사고 에코 포인트 처리한다. 섬뜩한 단어들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브라이언이 정말로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당장 지휘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섣불리 말했다가는 남자친구를 모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신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분노에 찬 브라이언이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다. 사라는 갈등에 휩싸였다. 그때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전 대원 탑승 준비.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알파조 대원들을 이끌고 검은색 RIB에 올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브라보조가 있는 쪽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브라이언의 증오 어린 눈빛과 공포와 갈등으로 하얗게 질린 사라의 얼굴이 있었다. 엔진 소음이 밤의 정적을 깨트리며 고속단정들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진해의 밤바다는 모든 것을 삼킬 듯이 고요하고 검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칠흑 같은 파도 위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이거는 다가올 위험을 예감하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UDT의 방식이었으니까. 진해의 밤바다는 먹물을 풀어놓은 듯 깊고 차가웠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건이 이끄는 알파조의 고속단정 RIB은 소음을 최소화한 스텔스 기동으로 파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모터 소리 대신 뱃머리에 부딪혀 흩어지는 파도 소리와 대원들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웠다. 이거는 야간 투시경을 쓴 채 전방을 주시했다. 그의 옆에는 팀의 부팀장이자 가장 믿음직한 동료인 박진우 하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목표 지점까지 300m. 조류가 예상보다 거칠다. 모두 장비 최종 점검. 이건의 나지막한 명령이 무선 헤드셋을 통해 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산소 제호흡기 REBREATHER, 잠수 장비 그리고 방수 처리된 총기를 점검했다. 어둠 속에서도 수년간 반복된 훈련으로 몸에 밴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건 역시 자신의 제호흡기를 점검했다. 압력 게이지는 정상이었고 호흡을 시험해보니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졌지만 초기 점검 시의 특성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에코 포인트의 험준한 암초지대를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하여 침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입수 10초 전. 5, 4, 3, 2, 1. 입수. 소리 없는 신호와 함께 알파조 대원들은 차례대로 차가운 밤바다 속으로 몸을 던졌다. 풍덩하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고도로 훈련된 조용한 침투였다. 바닷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과 제호흡기를 통해 들려오는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수중 시야는 최악이었다. 랜턴 불빛마저도 부유물에 어지럽게 흩어져 몇 미터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거는 수중 나침반과 심도계를 의지해 팀을 이끌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대원들은 오직 앞사람의 오리발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물거품과 화학 발광체 케미라이트의 흐릿한 불빛에 의지의 대열을 유지했다.
에코 포인트의 암초지대는 명성 그대로였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위들이 유령처럼 솟아 있었고 예측 불가능한 조류가 그들의 몸을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자칫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암초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었다. 이거는 노련하게 조류의 흐름을 읽으며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 나아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호흡을 할 때마다 아까 느꼈던 저항감이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재빨리 손목에 찬 게이지를 확인했다. 산소 농도와 압력을 나타내는 수치는 여전히 정상 범위에 있었다. 기분 탓인가? 너무 긴장했나?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고 다시 전방에 집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호흡은 더욱 가빠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불쾌한 압박감. 식은땀이 잠수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렸다. 다시 게이지를 확인했다. 이번에도 수치는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분명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제호흡기에 미세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남쪽 델타 포인트의 안전한 해역을 통해 이동하던 브라보조의 RIB 안. 브라이언은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이건의 제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는 출동 직전 정비고의 혼란을 틈타 이건의 제호흡기 산소 공급 밸브에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이물질을 넣어두었다. 처음에는 정상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수압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이물질이 밸브를 서서히 막아 결국 산소 공급을 차단하게 되는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완벽한 방법이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알파조 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나? 브라이언이 안절부절 못하며 통신병에게 물었다. 아직 별다른 보고는 없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사라는 브라이언의 이상한 행동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브라이언의 시선이 향하는 어두운 바다 건너편 알파조가 침투했을 에코 포인트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브리핑 룸에서 들었던 그의 섬뜩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 설마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라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하지만 물증도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불길한 예감이 틀리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다시 에코 포인트의 수중. 이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이제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산소 부족. 특수부대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게이지는 왜 계속 정상 수치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마도 센서 자체에 교란을 주었거나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고장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그는 박진우 하사에게 수신호로 장비 이상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눈앞에 침투 목표 지점인 거대한 해안 절벽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제 마지막 난관만 통과하면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팀 전체가 위험해진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거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고통을 억누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오리발을 찼다. 대원들을 이끌고 절벽 바로 아래, 파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상륙 지점에 도착한 직후였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목을 조여오던 압박감이 극에 달했다. 컥! 밸브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한 줌의 공기도 폐로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진공관 속에 갇힌 듯 극심한 질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손목의 게이지가 미친 듯이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움직임이 멈춘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바로 뒤따르던 박하사였다. 그는 이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다가갔다. 이건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조난 신호를 보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 해안 절벽 아래에서 UDT 최고의 교관이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수면은 불과 몇 미터 위에 있었지만 그 거리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그의 눈에 동료들의 당황한 모습과 수면 위에서 부서지는 희미한 달빛이 어른거렸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챕터의 끝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멈춰섰다. 이건의 제호흡기가 완전히 멈춘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박진우 하사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보조 호흡기를 뽑아 이건의 입에 물리려 했다. 하지만 이건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밀어냈다. 지금처럼 조류가 거친 곳에서 호흡기를 공유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 대신 이건은 수신호로 비상 상황을 알리고 자신을 제외한 전 대원에게 먼저 수면 위로 올라가 절벽에 몸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리더로서의 본능이었다. 자신의 생사보다 팀의 안전과 임무 완수가 우선이었다. 대원들은 망설였지만 단호한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원들이 수면으로 상승하는 동안 이건은 폐 속의 마지막 남은 공기를 쥐어짜내며 고통을 견뎠다. 눈앞이 전멸하는 별들처럼 캄캄해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 바로 그때 브라보조의 RIB에서 다급한 무전이 울렸다. 브라이언의 목소리였다. 사령부 여기는 브라보. 에코 포인트 부근에서 미확인 불빛을 확인했다. 적의 기습이 의심된다. 알파조 지원을 위해 즉시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겠다. 통제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했지만 전우를 지원하겠다는 브라이언의 용감한 결정을 막을 이유는 없었다. 알겠다, 브라보. 신속히 이동하여 상황을 보고하라. 사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확인 불빛? 거짓말이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런 게 보일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는지 확인하고 혹시 모를 뒤처리를 위해 현장으로 가려는 것이 분명했다. 미쳤어, 브라이언. 거긴 위험지역이야. 사라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다. 하지만 브라이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게 바로 기회야, 사라. 저놈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영웅처럼 나타나는 거지. 누가 진짜 최고인지 보여줄 기회라고. 그는 사라의 손을 뿌리치고 조타수에게 소리쳤다. 전속력으로 에코 포인트로. RIB가 굉음을 내며 방향을 틀었다. 사라는 공포에 질린 채 흔들리는 보트 위에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녀는 브라이언의 광기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예감했지만 이미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방법은 없었다. 브라보조의 RIB가 에코 포인트의 험준한 암초지대로 접어드는 순간 먼저 수면 위로 올라와 절벽에 몸을 붙이고 있던 알파조 대원들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다. 아군이다. 브라보조입니다. 박하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RIB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와 수중 와류가 이제 막 비상 상승을 시도하려던 이건을 덮쳤다. 가뜩이나 산소 부족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이건은 격렬한 물살에 휩쓸려 날카로운 암초 쪽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어깨가 바위에 부딪히며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브라보조의 조타수는 어둠과 거친 파도 속에서 암초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위험해. 피해. 알파조 대원들이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RIB의 측면이 물속에 잠겨있던 거대한 바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엄청난 충격에 보트 위에 있던 대원들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자리에 서 있던 사라가 비명과 함께 보트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사라. 브라이언이 절규했다. 사라의 머리가 공중에서 보트의 난간, 그리고 이어 수면 위로 솟아있던 날카로운 바위에 차례로 부딪혔다. 그녀는 짧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의식을 잃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보트의 충돌, 부상자들의 신음, 그리고 사라의 추락. 브라이언은 자신이 만든 재앙의 현장 한가운데서 얼어붙었다. 자신의 복수심이, 오만함이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마저 죽음의 위기로 내몬 것이다. 그는 멍하니 사라가 사라진 검은 수면을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물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암초에 부딪혀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의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던 이건이었다. 그는 의식을 잃고 가라앉는 사라의 모습을 흐릿한 시야 속에서 분명히 포착했다. 그의 뇌리에서 복잡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상태, 남은 공기, 조류의 방향, 사라의 위치. 생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박하사 쪽으로 헤엄쳐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비상용 소형 공기통 스페어 에어를 풀어 박하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팀을 부탁한다.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박하사가 무언가 말리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이거는 이미 몸을 돌린 후였다. 그는 지상의 단거리 선수가 마지막 스퍼트를 하듯 남은 생명의 불꽃을 모두 태워 사라가 가라앉은 깊은 어둠 속으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구조를 위해 오리발을 찼다. 자신의 목숨도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여자를 구하기 위해 그는 주저없이 더 깊은 죽음의 심연으로 뛰어들었다. 수면 위에서는 아수라장이 된 혼돈이, 수면 아래에서는 한 남자의 처절하고 위대한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끔찍한 결과를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폐가 터져나갈 듯한 고통,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시야 협착 현상으로 눈앞이 점점 터널처럼 좁아져 왔다. 이건의 몸은 본능적으로 공기가 있는 수면을 향하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의지는 단호하게 더 깊은 곳을 향했다. 살려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이 꺼져가는 의식의 불씨를 붙들고 있었다. 랜턴도 없는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그는 오직 감각의 의지의 사라를 찾아 헤맸다. 가라앉는 그녀의 희미한 실루엣, 물의 흐름, 그리고 죽음을 직감한 전사의 초인적인 직감. 마침내 그의 손끝에 부드러운 직물의 감촉이 느껴졌다. 사라의 전투복이었다. 그는 즉시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다. 의식을 잃은 그녀의 몸은 축 늘어진 인형처럼 무거웠다. 게다가 그녀의 장비가 해초와 바위 틈에 엉켜 쉽게 올라갈 수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거는 허벅지에 찬 대검을 뽑아들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얽힌 벨트와 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한 번, 또 한 번 칼날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생명도 함께 깎여나가는 듯 했다. 마침내 사라의 몸이 자유로워졌다. 이거는 그녀를 가슴에 품고 미친 듯이 오리발을 찼다. 수면을 향해, 빛을 향해, 생명을 향해. 그의 근육은 이미 한계를 넘어 비명을 질렀고 뇌는 활동을 멈추기 직전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먼저 간 전우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기까지인가.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사라의 몸을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깊은 심의 속으로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다. 푸아. 수면 위로 솟아오른 것은 사라의 몸이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물속에서 솟구친 박진우 하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이건에게 비상공기통을 받은 직후 팀원들에게 상황을 맡기고 곧바로 그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이 중사님, 이 중사님. 박 하사는 사라를 다른 대원에게 인계하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축 늘어진 이건을 부축하고 수면 위로 나타났다. 의식이 없어. 빨리 끌어올려. 수면 위는 여전히 아수라장이었다. 충돌로 반파된 브라보조의 RIB와 알파조 대원들이 간신히 붙어있는 험준한 바위섬. 대원들은 힘을 합쳐 이건과 사라를 바위 위로 끌어올렸다. 젠장, 숨을 안 쉬어. 박 하사가 절규하며 이건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UDT에서 배운 응급처치술을 필사적으로 시행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발,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중사님. 박 하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였다. 커헉 하는 소리와 함께 이건의 입에서 다량의 바닷물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거친 기침과 함께 기적처럼 그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 쿨럭, 쿨럭, 사라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사라의 안부였다. 여기 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맥박은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사라에게 응급처치를 하던 의무병이 외쳤다. 그제야 이건은 안심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위에 드러누웠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광경을 망가진 보트 위에서 브라이언이 넋 나간 사람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구했다. 그 압도적인 사실 앞에서 그의 오만함과 자존심, 분노는 산산조각 나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살인 미수범이자 자신의 팀과 연인의 목숨까지 위협한 파렴치한 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을 보고받은 사령부에서 보낸 구조 헬기의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서치라이트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대나처럼 밝혔다. 헬기에서 내려온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부상자들을 들것에 실었다. 사라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졌다. 헬기에 오르기 직전 그녀의 의식이 아주 잠깐 돌아왔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온몸이 젖은 채 탈진하여 다른 대원에게 부축받고 있는 이건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을 담고 있지 않았다. 혼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긴 채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모습을 뇌리에 새기듯 응시했다. 이건 역시 들것에 실려가며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모든 부상자가 헬기에 탑승하자 현장 지휘관이 남은 대원들 앞에 섰다. 그의 시선은 브라이언에게로 향했다. 브라이언 켈리 하사. 지휘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번 사고에 대해 할 말이 아주 많을 것 같군. 자네의 총기와 장비는 모두 압수한다. 지금부터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구금 조치한다. 브라이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동료들조차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순순히 무장을 해제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인생,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세찬 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했다. 이거는 헬기 안에서 멀어져가는 어둠 속의 바위섬을 내려다보았다. 배신과 증오가 핥히고 간 상처투성이의 그곳에서 그는 역설적이게도 한 줄기 인간애와 희생의 의미를 보았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특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코를 찔렀다. 이거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진해에서 긴급 후송된 지 이틀째였다. 그의 왼쪽 어깨는 암초에 부딪힌 충격으로 인대가 파열되어 붕대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다량의 바닷물을 흡입한 폐는 여전히 미세한 통증을 호소했다. 몸의 상처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날 밤의 기억이었다. 칠흑 같은 물속의 압박감, 폐를 쥐어짜는 고통, 그리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브라이언의 증오 어린 눈빛과 의식을 잃고 가라앉던 사라의 모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떠다녔다. 그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은 차분했다. 다만 인간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얼마나 추악한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곱씹을 뿐이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박진우 하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 중사님? 견딜만해. 다른 대원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다들 중사님 걱정뿐입니다. 특히 미군 측에서는 거의 영웅 대접입니다. 박 하사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브라이언 켈리.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없이 박 하사를 쳐다보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중사님의 제호흡기였습니다. 분해 결과 산소 공급 밸브에서 고의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미세한 금속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압이 높아질수록 밸브를 막도록 설계된 아주 악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허위 무전 기록과 브라보조 대원들의 증언까지 확보되자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한 복수였다고. 결국 불명예 전역과 함께 본국으로 송환되어 군사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사실상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끝난 거죠. 한때 최정예 특수부대원으로서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한 남자의 초라한 말로였다. 이거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사라 존슨 하사는 어떻지? 다른 병실에 입원 중입니다. 머리에 충격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열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은 환자복을 입은 사라였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박 하사는 눈치껏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박 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대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며칠 전에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괜찮아? 침묵을 깬 것은 이건이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사라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다.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를 부추겼고 당신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거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어깨의 통증에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사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죽을 뻔했고 나 때문에. 사라. 이건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나는 군인이다.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야. 그날 밤 내 임무는 팀원들을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이끄는 것이었고 물에 빠진 당신을 구하는 것이었어.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그러니 자책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었다. 하지만 왜? 사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왜 나를 구한 거죠? 나는 당신의 적이나 다름없었잖아요. 이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속에서는 적도 아군도 없어. 국적도 계급도 없지. 오직 구조해야 할 한 명의 인간이 있을 뿐이야. 그게 내가 배운 UDT의 첫 번째 철칙이다. 그의 말에 사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강함의 정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브라이언이 보여주었던 힘의 과시와 오만함이 얼마나 공허하고 유치한 것이었는지를 그녀는 이건의 행동과 말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사라는 마침내 눈물을 닦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조사가 끝나면 브라이언을 면회할 생각이에요. 그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의 잘못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똑똑히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인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그녀는 한 뼘 더 성장해 있었다. 이거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한미 양국군 수사 당국의 합동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한미 연합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는 미군 병사 한 명의 계획적인 범죄 행위로 최종 결론 내려졌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보여준 이건 중사의 영웅적인 행동은 양국 군의 귀감이 되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진실은 그렇게 상처와 흉터를 남긴 채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그 깊은 상처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싹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움트고 있었다. 며칠 뒤 이건과 사라는 퇴원하여 진해의 부대로 복귀했다. 어깨 부상으로 인해 이건은 당분간 모든 훈련에서 제외되었고 사라는 공식적인 의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며칠 더 부대에 머물게 되었다. 연합훈련은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남은 미군들은 브라이언의 송환 절차와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기해야 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UDT 대원들과 미군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브라이언 한 명의 소행으로 결론 났지만 동료를 해치려 한 미군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깬 것은 양부대 지휘관의 결단이었다. 그들은 전 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UDT 지휘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명의 과오 때문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우다. 진짜 적은 우리 외부에 있다. 이번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이어서 미군 지휘관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모든 대원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의 부하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해낸 이건 중사의 영웅적인 행동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의 행동이야말로 우리 군인이 따라야 할 진정한 가치다. 우리는 이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다짐에 굳어있던 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브라이언 켈리가 조용히 부대를 떠났다. 그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군용 지프에 오르는 그의 등은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했다. 한때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거는 부상당하지 않은 오른팔로 가벼운 재활 훈련을 하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동정심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가네요. 어느새 사라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진통제 시간이에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약과 물을 건넸다. 퇴원 후 그녀는 이건의 회복 상태를 챙기는 것을 자신의 임무처럼 여기고 있었다. 고마워. 이건은 약을 받아 삼켰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부대를 떠나는 지프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어제 그를 만났어요. 사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구치소에서요. 이거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냥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보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어요. 당신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내가 뭘 깨달았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건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그래. 끝났어. 이건이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브라이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부대 근처의 조용한 해변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진해루 해변공원. 파도는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한가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궁금한 게 있어요. 한참을 걷던 사라가 물었다. 그때 그 물속에서 무섭지 않았어요? 자신도 죽을 수 있었잖아요. 이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항상 있지. 두려움이 없는 군인은 거짓말쟁이거나 미친놈이야. 그는 다시 사라를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 내 앞에 놓인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그 순간 내게 주어진 임무는 당신을 구하는 거였어. 두려움은 그 다음 문제였지. 그의 단순하고 명확한 대답에 사라는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깨달았다. 힘은 근육의 크기나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감, 희생정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고향에 돌아가면 다시 의대에 진학할 생각이에요. 사라가 불쑥 말했다. 원래 군에 오기 전에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이건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들은 해변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가 늦은 점심을 먹었다. 이건은 그녀에게 해물파전과 막걸리를 권했다. 사라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신기해하면서도 맛있게 먹었다. 어색했던 첫 만남이 거짓말처럼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 어릴 적 꿈, 군인으로서 겪었던 힘든 순간들. 그들의 훈련은 총과 칼이 아닌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 어떤 군사 훈련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 며칠 뒤 남은 미군들의 철수 일정이 잡혔다. 떠나기 전날 밤 양팀은 조촐한 송별회를 열었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적대감은 없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어깨동무를 하며 짧았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을 추억했다. 송별회가 끝나고 사라는 이건을 찾아왔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나요.
그래, 들었어. 하지만 본국에 보고해서 일주일만 더 있다가 가기로 했어요. 작성해야 할 의료 보고서가 많다는 핑계를 댔죠.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밤바다처럼 깊고 따뜻했다.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아도 그는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부둣가에 나란히 서서 고요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날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바다였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배신과 죽음의 상처를 딛고 용기와 희생이라는 새로운 기억을 품게 된 바다였다. 평화로운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일주일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사라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건의 어깨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재활 훈련을 같이 하기도 하고 진해의 오래된 골목길을 산책하거나 시내의 작은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소중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건의 훈장 수여식 날이 밝았다. 진해 해군 기지 대연 병장은 아침부터 삼엄하면서도 축제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한국 해군 참모총장과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참석하는 이례적으로 성대한 행사였다. 이번 수여식은 단순히 한 군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을 넘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흔들릴 뻔했던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양국군이 신뢰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UDT 대원들과 잔류 미군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단상에는 양국의 당성들이 나란히 자리했다. 사라는 주한미군 측 인사 자격으로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자기도 모르게 세차게 뛰고 있었다.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차례로 울려 퍼지고 훈장 수여식이 시작되었다.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연단에 섰다. 이건 중사. 중사 이건. 단상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건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절도 있는 동작으로 연단 앞으로 나아갔다. 갓 달인 듯한 하얀 해군 정복이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참모총장의 부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공적 조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건 중사는 한미연합훈련 중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투철한 군인 정신과 희생 정신을 발휘하였음. 고의적인 장비 결함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팀을 지휘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으며 동료 군인의 구조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극한의 상황으로 뛰어들어 공적 조서가 낭독되는 동안 그날 밤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모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칠흑 같은 바다, 거친 파도,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펼쳐졌던 한 남자의 사투. 낭독이 끝나자 해군 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무공훈장 중 하나인 충무무공훈장을 들고 이건에게 다가갔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의 아들, 이건 중사. 그대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참모총장이 그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는 순간 연병장에 모인 모든 군인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가와 미 해군 특별공로 훈장을 그의 가슴에 하나 더 달아주며 그의 손을 뜨겁게 맞잡았다. 이거는 꽃 MENINAS 자세로 부동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두 개의 훈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영광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훈장은 죽을 수도 있었던 순간에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이자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엄중한 질문과도 같았다. 그는 함께 비바람을 맞았던 팀원들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전우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만하고 거칠었던 미군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던 남자. 죽음의 공포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남자. 이제 그는 양국군의 영웅이 되어 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영웅적인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수여식이 끝나고 이거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참의 소란이 지나고 그는 인파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라를 발견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축하해요, 중사님. 사라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이거는 쑥스러운 듯 자신의 훈장을 내려다보았다. 내일이면 정말로 떠나요. 사라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야. 이건희 말했다. 덕분에 군인으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아쉬움을 담고 있었다. 이메일 주소 알려줄 수 있어요? 사라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거는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꺼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었다. 미래를 약속하는 거창한 약속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기억하겠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약속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해국제공항. 이거는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사라의 뒷모습을 잠자코 바라보고 있었다. 사라는 게이트로 들어가기 직전 뒤를 돌아 그를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이건 역시 가볍게 손을 들어 답해 주었다.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이거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만남.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희생과 이해로 끝맺은 기묘한 인연. 그는 가슴에 달린 훈장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왔다.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UDT의 전투 교관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억과 감정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훈장보다 더 값지고 그 어떤 훈련보다도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삶이라는 이름의 훈장이었다. 그는 이제 그 훈장의 무게를 안고 다시 검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의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자결하던 태양과 끈적한 땀방울로 기억되던 진해의 여름은 어느덧 지나가고 뼈를 애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다. 바다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검푸른 빛으로 더욱 깊어졌고 파도는 한층 더 거칠고 사납게 해안을 몰아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 내 한계는 내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고작 이딴 파도에 무너지면 실전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이건의 불호령이 얼음장 같은 겨울 바다를 가르고 훈련병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의 어깨는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UDTSEAL 지옥주 훈련의 교관으로 돌아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미래의 전사들을 담금질하고 있었다. 고무보트 IBS를 머리에 이고 차가운 겨울 바다를 건너는 훈련병들의 얼굴은 추위와 탈진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중 한 훈련병이 휘청거리며 대열에서 이탈하려 하자 이거는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그의 멱살을 잡아챘다. 포기할 건가? 못하겠습니다. 내 뒤에 있는 전우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 무게까지 짊어져야 한다.
내 놈 한 명 때문에 팀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포기할 건가? 이건의 외침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그가 온몸으로 체득한 생존의 철학이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전우의 존재가 곧 나의 생명줄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특수부대였다. 훈련병은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다시 이를 악물고 보트의 어깨를 갖다 댔다. 이거는 그제야 그의 멱살을 놓고 다시 해안으로 나왔다. 그의 훈련 방식은 여전히 혹독하고 무자비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훈련병들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자신들을 가르치는 저 교관이 바로 이 바다에서 어떤 일을 해냈는지를.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그들이 닮고 싶어하는 UDT 정신 그 자체였다. 지옥 같은 하루 훈련이 끝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건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국제우 편이었다. 발신인은 사라 존슨. 그는 잠시 젖은 전투복 소매로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개봉했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던 이메일과는 다른 종이의 감촉과 손글씨의 온기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이건에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이곳 시카고는 첫눈이 내렸어요. 당신이 있는 진해의 바다는 지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저는 다시 의대생이 되었답니다. 하루하루 쏟아지는 공부량에 정신이 없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당신을 생각해요. 해부학 실습을 할 때면 인체의 경이로움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한 육체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죠. 당신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것은 신념과 용기, 그리고 동료를 향한 책임감이라는 것을요. 얼마 전 브라이언의 소식을 들었어요. 군사 재판에서 불명예 전역과 함께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와 연민의 찌꺼기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그는 그저 제 기억 속의 한 페이지를 차지한 어리석었던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강해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교수님은 극한의 경험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날 밤의 사건은 제게 끔찍한 트라우마였지만 동시에 당신을 만나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당신은 제게 상처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남겨주었어요. 물속에서는 오직 구조해야 할 한 명의 인간이 있을 뿐이다. 의사 가운을 입게 될 미래의 저에게 이 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더 무거운 좌우명이 될 거예요. 부디 몸 건강히 지내길 바라요. 당신이 지키는 그 바다가 항상 평온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키워내는 후배들이 모두 당신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이곳에서 기도할게요. 당신의 친구 사라가. 이거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책상 서랍 안에 넣었다. 서랍 안에는 그날 받았던 2개의 훈장이 빛바랜 편지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장은 오늘 하루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부둣가로 향했다. 그날 밤 모든 비극과 영광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고 바다의 소리를 들었다. 철썩이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러기 울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거대한 밤의 침묵.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 남자의 어리석은 자존심과 추악한 배신을,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위대한 용기와 숭고한 희생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품은 채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도 그 자리에 고요히 넘실거리고 있었다. 이거는 더 이상 그날의 기억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어깨에 남은 흉터처럼, 그의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에 깊이 새겨진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의 임무는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파도와 싸우는 것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차가워진 손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달린 UDT 휘장을 한번 만져보았다. 불가능은 없다. 그래, 불가능은 없다.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건져 올리고 가장 추악한 배신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그리고 그가 키워낼 미래의 전사들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깊고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겨울 밤바다처럼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그 어떤 불꽃보다도 뜨거운 사명감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훈련장으로 향했다. 내일도 그는 이 바다에서 새로운 전사들을 키워낼 것이다. 파도 소리가 그의 단단한 등 뒤에서 마치 영원한 약속처럼 나지막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